네, 안녕하십니까. 네, 에듀피디에서 행정법 강의를 하고 있는 이상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경찰 행정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찰 행정법이라 해가지고 특별히 다른 건 아니고 행정법 전체의 공통 원리는 다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다만 이제 강론 파트에서 경찰 부분만 조금 검토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시간은 이제 우리가 주관식 행정법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기본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에듀피티 안에 제 행정법 강의가 있으니까 그 총론, 강론이나 강론까지는 들으실 필요가 없겠지만 총론 파트 원리는 잘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판례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 판례 강의가 따로 있으니까 그 내용들이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그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답안 작성 요령 같은 것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보시면 제일 먼저 교재에서 인트로가 있죠. 머릿말. 한번 전체에 대한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행정법 개관이라고 하면은 총론, 강론이 있죠. 일단 모든 행정법은 총론 파트는 다 들어갑니다. 총론 파트는. 총론 파트는 이거 서론, 기본 개념에 대한 거죠. 행정이 뭔가, 법이란 게 뭔가, 법치행정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모든 활동을 행정작용, 그중에 가장 대표가 법을 집행하는 행정행위죠. 그리고 가끔 이제 변태영업을 하죠. 행정입법이죠. 우리 입법이란 입법부가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행정청이 하기도 합니다. 그 행정입법을 두 글자로 줄여서 명령이라고 하죠. 그냥 기타 등등의 자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작용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전 통지하거나 의견 청취하거나 하는 것들을 절차,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싶다 하는 정보 공개. 근데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안 되니까 정보 보호가 필요하죠. 정보 공개가 있고 정보 보호가 있고. 그 다음 의무를 부여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강제하겠죠. 그럼 강제와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바로 실효성 확보 수단 이게 되죠. 거기에 맞짱 뜨고 싸우는 것이 바로 이제 행정구제가 됩니다. 강론은 행정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기관을 만들어서 권한을 분배하죠. 그리고 국가 조직과 지방 조직이 있으니까 지방이 알아서 한다 이런 것도 있고 그 기관을 구성하는 구성자가 바로 공무원이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특별한 행정자금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2편에서 행정자금법은 모든에 공통되는 거죠. 그러나 특별한 자금법은 각 개별 분야에서 특수한 원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경찰, 공물, 영주물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경찰만이다 이 뜻이에요. 경찰만이다. 그래서 총론하고 경찰하고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행정소송을 할 때 취배하는데 가령 행정작용, 조세부가처분, 영업정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법대로 하죠. 그리고 법을 위반하면 위법하죠. 그 위법한 조세부가는 거기서 부여된 의무는 내가 따라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이런 의무를 없애고 싶죠. 이게 결과물인데 이것 때문에 생긴 거죠. 이게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세부가 처분을 없애는 소송이 있죠. 그게 바로 취소하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는 소송이란 위법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킨다. 한마디로 하면 이 소멸이란 말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죠? 처분 소멸. 여기 바로 취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제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찰관은 국민들한테 총을 쏠 수 있다 없다? 쏠 수 있죠. 무기 사용권이 있죠. 근데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 반드시 법대로 써야 되거든. 그런 법이 있죠. 그걸 위반하면 역시 위법하죠. 이런 위법한 총알은 안 맞고 싶거든. 그럼 총알의 효력을 없애면 되죠. 총알의 효력을 없애는 것은 취소하는 소송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 총알이 날라오고 있는데 취소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소송은 실익이 없는 겁니다. 총알 탄 사나이도 아니고 소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송은 안 되니까 여기서는 이미 총을 맞고 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피가 나면 거기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돈으로 회복을 청구하죠. 그게 바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배상 청구 소송인 거죠. 그게 바로 배상 소송입니다. 그래서 배상이란 것은 역시 적법이 아니라 위법할 때 금전적 손해에 대한 회복이죠. 한마디로
돈이죠, 돈. 그래서 공무원들은 적법하게 일해야 되는데 위법하게 일했을 때는 국민은 구제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가장 기본적으로 취배가 있죠. 취배. 위법하면 취배. 그러니까 취소한다는 것은 하지 마세요 이 말이고 배상이란 것은 돈 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지 마세요, 돈 주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게 우리 시험 문제는 그래서 취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배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배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다음. 자, 그렇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요건 심리와 본안 심리가 있죠. 그러니까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을 잘 치면 합격이죠. 시험을 잘 치면. 근데 일단 시험장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들어가야. 그럼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게 입장이죠. 입장. 물론 수험생의 목적은 합격이지 입장이 아니죠. 근데 합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건 뭐냐?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본안의 문제라 하죠. 본안의 문제. 그럼 이 입장할 것은 합격의 전제 조건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갖다가 본안의 전제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안 전 문제라 하죠. 그래서 이 본안 전 문제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접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접수했느냐, 수험표가 있느냐, 이게 관건이죠. 입장이 될지는 안 될지는 입장이 될 거냐 말 거냐는 요 접수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따른 거죠. 접수했다 하더라도 모두 합격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합격은 성적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달리는 거죠. 그래서 합격 여부는 성적에 달려 있고 입장 여부는 접수에 달려 있고 이런 거죠. 그러면 질문이 합격할 수 있습니까?를 물어보면은 점수가 좋습니까? 이 말이라고. 접수했느냐 묻는 게 아니라고요. 그다음 그 경비하시대 있죠. 거기서 감독관들이 수험생들이 함부로 못 들어가게 막죠. 입장이 되느냐는 성적표를 제시할 게 아니라 수험표를 제시할 거죠. 그러냐입니다. 그래서 접수했다 하더라도 항상 합격하는 게 아니고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접수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 시험 문제는 본안의 문제를 묻느냐, 본안 전의 문제를 묻느냐, 이게 다른 겁니다. 이 본안 전이라는 것은 전자를 오해하지 마시고 시간적으로 앞서 판단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앞서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본안 판결의 전제 조건이다 전입니다. 그럼 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접수할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조건을 우리가 필요 조건을 앞으로 요건이라고 부를 겁니다. 필요 조건을 요건. 이걸 우리가 본안 전 문제로 하죠. 본안 전 문제. 그래서 취소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두 가지를 판단합니다. 이런 소송이 가능할까 하는 게 소송의 가능성. 그게 바로 소송 요건을 심사하는 거죠. 소송 요건을 심사하는 거. 그걸 갖다 우리가 소송 요건을 심사한다 해서 요거라고 하죠. 요건 심사. 요건 심사. 그래서 입장하면 이제 이기느냐 지느냐. 링 위에 올라갔으니까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이건 승소 가능성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안의 문제로 하죠. 승소 가능성은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행정청이 위법인가 적법인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럼 행정처분이 적법인가 아닌가는 적법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그 적법 요건, 즉 처분의 적법 요건을 심사하죠. 요걸 심사하는 게 본격적 심사인 겁니다. 그래서 요건 심사는 소송 요건을 심사한다. 앞으로 소요. 본안 심리는 처분 요건을 심사한다. 처요라고 할 겁니다. 처요. 그래서 시험에서 묻는 것이 이 요건 심사냐, 본안 심사냐 이거를 구별하시라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최소한 요 5가지. 즉 이런 소송이 가능한가,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를 물어볼 때 본안 전의 문제를 묻는 거죠. 그럴 때는 소송 요건을 심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원대협 있죠. 원고적격,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 소익이란 말은 방금처럼 총알이 달라오는데 없애라, 멈춰라 하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고. 현실적인 실익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소익이 없다 합니다. 협의의 소익. 즉 취소송이 있고 민사소송이 있고 형사소송이 있는데 그중에서 취소라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 요거 하나만. 그래서 협의 그런 거죠. 협의.
협의의 소익이 없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심판 전치, 제소 기간, 관할, 피고 적격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하는 것이 본안 전 심사, 요건 심사. 그 심사 결과 뭐 하나 빠져 있죠. 수험표가 없다든지 시험 치는 날에 안 왔다든지 그러면 시험 치를 만한 그게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문 밖에서 가 그럽니다. 학생한테 가. 그죠? 그런 판결 우리가 각하 판결 그랬죠. 각하 판결. 이거 각하 판결은 집에 가라는 얘기고 이걸 모두 갖추면 소송 요건을 모두 갖춰야 드디어 본격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 빠지면 각하고 모두 갖추면 본안 심리 입장입니다. 입장. 입장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심사할 것은 취소할 건가 말 건가. 그러면 위법인가 아닌가 이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이 되면 취소를 하죠. 그런 판결을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주고 용납하는 판결이다. 그래서 인용 판결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승소 판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승소 판결이라고. 그다음 취소하지 않으면 처분이 적법하다. 그럼 취소하지 않는 거죠. 취소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졌으니까 패가망신하죠. 그럼 기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각 판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각판. 이거는 패소 판결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묻는 것은 각하 판결할래, 본안 심리 들어갈래, 또는 인용 판결할래, 기각 판결할래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 대, 협, 위, 법 문제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문제나 어떤 단문이라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잘 적절하게 배치를 하셔가지고 무엇을 묻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구 원, 대, 협, 위법. 위라는 것은 위반했다. 뒤에서 하겠지만 법치 행정의 3대 원칙이고 법이란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문법, 불문법. 이런 구조죠. 이런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고 주관식 사례 문제를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문 작성 요령은 일단 25점 기준으로 해서 50점은 뭐 그걸 배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케이스 문제 하나 나오고 사례 문제 2개 나오고 단문 문제 2개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단문은 주로 이제 25점이죠. 자, 일단 중요한 거 서설하고 결론을 쓰시는 겁니다. 결론에 할 말이 없어도 쓰셔야 됩니다. 서론에서 문제점을 제시하죠. 이런 문제가 왜 나왔을까? 출제자 의도를 파악해 주는 거죠. 출제자 의도를 파악해서 보니까 아니 뭐 이딴 문제를 냈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절대.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 진짜 라고 출제자를 띄워줘야 인상이 좋아진다. 이게 기본 원리죠. 그죠? 그래서 서술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기본 개념 쓰시고 근데 기본 개념을 쓴다고 해가지고 그 개념만 쓰는 건 아닙니다. 정직하게. 항상 정, 반, 합의 원리죠. 정, 반, 합의 원리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걸 쓴다는 얘기는 항상 반대말을 같이 표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개념이 명쾌해지거든. 가령 통칭을 묻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행정행위와 비교하는 거죠. 그게 개념에서 비교가 돼야 됩니다. 개념만 쓰면 1점, 반대말까지 쓰면은 2점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예시까지 한다. 판례 예를 든다. 이 너무 많이 쓰면은 오버가 됩니다. 판례는 뭐 일단 기본 개념에서 안 쓰는 걸로. 혹시나 쓰고 싶으시면은 한 줄 정도로 딱 쓰시면은 가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거 한 줄 더 쓴다고 1점 더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혹시나 조금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좀 어설프게 썼네? 2점을 주고 싶어도 1점만 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판례 하나 더 쓰면은 그냥 2점 주자 이렇게 된 거죠. 3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 개념에서는 반드시 정, 반, 합 그 말, 반대말 두 가지는 꼭 쓰시도록 하십시오. 그다음 문제점, 출제 의도로 파악하는 거죠. 그 말은 이 문제의 장점, 단점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또는 국민한테 좋은 점, 국가한테 좋은 점 그렇게 해서 비교 정리하는 거죠. 항상 비교 정리해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그렇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답안을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다음 쓸말 없으면 쟁점의 위치라도 요게 요 파트인데 요 파트 중에서 여기를 말하는 거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요 테마 하나 외웠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전체를 알고 있다 이런 이미지 보여주죠. 그럼 이 사람 고수구나.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이 사람 잘 썼겠네. 안 봐도 안다. 안 봐도 잘 썼겠네. 이게 게임 끝나는 거죠. 그냥입니다. 자, 거기에서 문제점을 파악했던 것 같다가 그러니까 이런 장점, 단점이 있으니 정, 반 있으니까 여기서 합 있어야죠. 정, 반, 합.
그죠? 본 개념, 반대 개념. 그래서 그걸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잘 나아갈 길. 쓰실 말이 없으면 뻔합니다. 입법 개선을 요한다. 그죠?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입법 개선 요망 이거죠, 뭐죠? 아직까지 성문법이 좀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고쳐서 개선해 나가면은 이런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포장을 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 제시하시고, 자 여기서 문제점 제시해 주시고 거기서 결론 내시고 그런 거죠. 절대 장황하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략하게 뭐뭐 하다, 뭐뭐 해서, 뭐뭐 하니, 그랬으면 좋겠다. 끝 이렇게. 그다음 이제 본론 쓸 때는 자 첫 번째 요거 객관식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목차는 대목차하고 중목차 정도까지가 좋습니다. 웬만하면 소목차는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1, 기억, A 이런 것들은 객관식용이고 얘는 쓰지 마시고 한 1 정도만 쓰세요. 1 정도만.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1번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너무 이렇게 뭐 체계적으로 학설 1, 2, 판례, 3 이렇게까지 안 써도 됩니다. 두리뭉실해 써도 됩니다. 알겠죠? 굵직굵직하게 뭐 학설과 판례가 대립하고 있는데 학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쓰다가 부연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뭐냐면 1번 해놓고 학설이 있으면 2번 판례가 있고 3번 소결이 있겠죠. 이때 학설을 쓸 때는 다시 또 1번 긍정설 이렇게까지 안 써도 된다고. 뭐 학설이 큰 내용이면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정도까지는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뭐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중목차까지는 가능한데 너무 세세하게 1번 단점, 2번 장점 이런 게 쓰지 마세요. 절대 소목차는 그냥입니다. 웬만하면 대목차 이런 거 아니면 중목차 혹시 필요하면 중목차. 그다음 그 본문 내용 쓸 때 밑에 내용 쓸 때는 항상 여기 정반합입니다. 원칙과 예외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판례 등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원칙은 되고 예외는 안 된다. 항상 뭐다 이게 아니라 뭐뭐 하는 게 원칙이나 다만 뭐뭐 하는 경우는 안 된다라고 쓰는 게 기본 방식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쓰시는 것이. 그럼 그 예가 뭐죠? 그 중요한 예가 바로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예도 있지만 판결의 예가 있죠. 판결의 예가. 그게 바로 판례죠. 판례. 판결의 예가. 이런 것들을 한 줄 정도 같이 언급해서 제시해 주시면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 쓰실 때는 1. 어떤 쟁점을 쓴다고 하면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했을 때 원칙은 되는데 예외적으로 원칙은 되는데 예외적으로 네모의 경우에는 안 된다. 이렇게 쓰는 거죠. 예외 들어갈다는 건 뭔가? 요거를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세 가지가 있다. A, B, C가 있다. 요걸 딱 적어둬야 되죠. 생각이 안 나면 뭐 한 개만 적겠지만 한 개만 적으면 좀 없어 보입니다. 사람이. 그럼 답안의 점수가 별로 안 좋다고 이게. 그래서 A, B, C를 다 써주시는 것이 좋다. 그냥입니다. 자, A, B, C.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쓰시고 그 다음에 그럼 이 원칙이나 예외에 대한 중요한 판례 있죠. 그걸 다 쓸 필요는 없고 대표적인 판례 하나 정도를 갖다가 간단하게 언급해서 한 줄 정도 더 추가해 주는 거죠. 한 줄, 두 줄, 세 줄 이게 기본입니다. 1, 2, 3. 원칙은 뭐, 예외는 몇,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를 들면 판례에 의하면 이런 게 있다. 딱 적어주면 완벽하죠. 자, 그래서 이 판례 등을 제시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 하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본문 내용 원칙과 예외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뭔데 하는 꾸며주기. 앞에다 개념 하나. 앞대가리, 뒷대가리. 본문에서 앞대가리, 뒷대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바로 그냥 쟁점으로 훅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즉시강제라는 게 경찰상 즉시강제라는 게 어떤 의미인데 이런 건데 하고 나서 영장이 왜 필요한지가 문제되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시는 건데 그냥 훅 들어가 버리면은 갑자기 건너뛰어버리고 이렇게. 그래서 좀 꾸며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도 이제 가점 요인이죠. 1점을 다 준다는 건 아니고 개념이나 판례 등. 그래서 항상 이거 생각하십시오. 핵심이 있으면 그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추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너무 잡다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한 개 정도씩만. 혹시 없다면 생략하셔도 되고 없다면은 요것만 쓰면은 잘 쓰면 뭐 점수가 좋겠지만 잘 쓰기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 개념 해주고 요거 해주면 요 내용을 좀 반으로 줄여도 훨씬 더 점수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학설을 쓸 때는
쟁점을 정리해야 되겠죠. 이 학설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왜 긍정하는지, 긍정하면 왜 안 되는지, 항상 정반합이죠. 논거와 비판, 항상 OX, OX, OX입니다.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야 답안이 명쾌해집니다. 항상 OOOOO, XXXX이면은 극단적이죠. 극단적인 답안은 출제자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원칙과 예외거든요. 되는 게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건데? 이걸 잘 하는 거죠. 그 점입니다. 그 다음 판례 쓰실 때는 한 줄로 어떤 사건에서 어떤 경우에 뭐 때문에 된다고 하더라, 안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적어주면 좋습니다. 아니면 뭐 안 된다고 하면은 A 사건에서 된다고 하더라, 그죠? A 사건에 된다고 하더라,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원래 적는 방식은 어떤 사건에서 어떤 경우에 뭐 때문에 된다고 한다, 이렇게 적으면 완벽하지만 너무 길어지면 좀 줄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 어떤 경우, 이 사건을 이야기해 주면은 보통 출제하신 분들은 다 알아듣는 판례들이죠. 기존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 이러면 대충 뭐, 그죠? 그 의료취약지. 근데 보건복지부 사건이라고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거기다 단어를 제시해 주는 거지. 출제자가 그분이 알고 있는 판례하고 내가 알고 있는 판례하고 같이 일치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취약지에다가 비과세한 사건에서 이렇게 하면 되죠. 아, 그럼 대충 알아들어, 누군지든지.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제시할 때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암시를 주는 단어만 쓰면 되는 거지, 장황하게 어떻게 했는데 뭐 이렇게 막 장황하게 막 5줄, 6줄, 이거는 너무 오버한 겁니다. 이거. 아니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학설과 판례 쓰시는 요령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례. 케이스 문제도 마찬가지죠. 1, 2, 3죠. 문제점 쓰시고 결론 내시는 거죠. 그 문제는 개별 질문형이 있고 전체 질문형이 있죠. 전체 질문형은 그냥 막 사례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타당한가, 주장이 타당한가, 또는 처분이 위법한가. 그럼 내가 다 해야 되죠. 원대협 심판전치 제소기간 위법 다 해가지고 모든 걸 내가 사실 모든 걸 다 해야 돼. 근데 거기서 제시하는 쟁점을 갖다가 첫째 뭐 하니까 뭐 하니까 뭐 하다를 순서대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케이스에서 어떤 단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요것 때문에 이게 문제되고 요것 때문에 이게 문제되고 요것 때문에 이게 문제된다 하는 거죠. 문제된다까지만 쓰시는 거고, 결론은 각각 요 소결해서 요거는 그렇다, 요거는 그렇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요약을 갖다가 요 문제점과 소결의 요약을 갖다가 마지막 결론에서 적어주시는 거죠. 그 문제점에서 제기한 쟁점에 대해서 핵심적인 소결을 간단하게, 그죠? 한 3줄 정도. 문제점에서 이런 게 문제됐는데 이것 때문에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다음 개별 질문형은 아예 각 문항에 따라서 논의할 쟁점을 제시하면 되니까 뭐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은 설문 1에 관하여, 설문 2에 관하여 이러면 되는 거죠. 그죠? 설문 3에 관하여. 그다음 이 내용을 적을 때는 뭡니까? 설문 1에 관하여 핵심 쟁점이 있죠. 이게 지금 신뢰본칙의 요건을 묻는 것이다, 아니면 뭐 즉시강제의 영장 필요성을 묻는 것이다. 그럼 즉시강제 영장 필요성 꾸며주기 해요. 꾸며주기. 앞대가리 뒷대가리 똑같습니다. 원리가. 앞대가리 뭐죠? 일단 즉시강제가 뭔지를 말해줘야지. 즉시강제가 뭔지를 갖다가. 그래서 기본 개념 써주시고, 그럼 뒷대가리 즉시강제하고 유사한 것들 있죠. 또는 관련되는 것들. 근데 이건 좀 고난이도입니다. 아주 고수만 쓸 수 있는 거라서 아무나 못 쓰는 거고. 근데 혹시 생각난다면 그 관련되는 쟁점을 같이 써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필요한데 행정조사에서는 별도로 법이 있지만 여전히 영장 나와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즉시강제니까 조사는 어떠냐 한번 참고를 한 2줄 정도 이렇게 언급만 해주는 거, 터치만. 터치한다. 그래서 핵심 쟁점에서 앞대가리 꾸며주고 뒷대가리 꾸며줍니다. 앞대가리, 뒷대가리. 쟁점 쓰는 것은 실학판. 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는데 없음 말고. 최근에 행정기본법이 제정됐죠. 그래서 행정절차법도 개정이 많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언급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는데 학설은 뭐라고 하는데 판례에서는 뭐라고 한다. 물론 이제 행정기본법은
그동안 학설과 판례에서 논의되어 오는 것 같다가 공통되는 내용을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실전법을 뒤로 빼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설과 판례 먼저 쓰고 나서 실전법을 뒤로 빼는 것도 괜찮고 또는 실전법을 소결해서 적는 것도 괜찮습니다. 원래 원리는 그런데 현행법은 이렇게 반영이 돼 있다. 반영이 돼 있는데 제대로 반영이 된 게 있겠고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게 있겠죠. 거기에 대한 소결을 쓰시는 겁니다. 학설에 따르면 되고 판례에 따르면 안 되는데 법에서는 이상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 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본문 내용 쓰는 것은 굵직한 거 하나에다가 앞대가리, 뒷대가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물론 사례문형 문제는 문제 분석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자, 이제 경찰행정법 단문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내용을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제 법체행정 원칙이 있죠. 이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2페이지가 보시면 자, 법체행정 원칙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여기 우리가 본안심사에서 본안심사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을 밝힌다고 그랬죠. 그때 위반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에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체행정의 3대 원칙이죠. 그게 바로 창, 우, 유. 여러분이 기본 시간에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의 우위 원칙, 유보 원칙이 있죠. 이것을 갖다가 전통적 내용만 쓰시는 게 아니라 현대적 입장에서 수정된 내용도 같이 써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법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준은 법률, 국회가 만든 법률 형식으로 창조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명령, 행정청이 만든 명령으로도 창조할 수 있다. 단 조건은 그렇죠. 위임을 받아야 한다. 그런 명령을 우리가 위임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창조력에서 두 가지 원칙이 파생되는 거죠. 우위 원칙과 유보 원칙이죠. 그래서 우위 원칙은 법률에 위반되지 마라. 법률이 위에 있고 행정은 밑에 있으니까. 오늘날 그 법률은 합헌적 법률만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비하면서 쓰시는 거죠. 항상 정반합입니다. 정, 반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과거에는 행정작용의 근거가 필요하다. 즉 행정작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필요한데 그 작용은 침익적인 작용에 한정돼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침익적 작용이 아니라 수익적인 작용에도 확대가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확대가 되고 있다. 유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된 건 아니고 확대하는 중이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을 구속하는 기준, 즉 법규는 법률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야 한다. 밥은 밥그릇에 그 말이죠. 왜 그러는 거냐? 법률을 만드는 건 국회인데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기 때문이죠. 그럼 결국 국민이 뽑아서 그 대표가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을 침해하는 기준을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민주주의 원리인 겁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만든 명령은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만든 법률로서 위임을 하면 그때는 법규를 만들 수도 있다 그 말이지. 그런 명령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법률의 법규 창조력. 그 다음에 자, 법에서는 6월 이하의 영업 정지라고 되어 있고 취소라는 글자가 없죠. 그런데 행정청이 7월 정지하게 되면 6월이라는 선을 넘었죠. 그러면 우위 원칙 위반인 것이고 취소를 했다고 하면은 행정 작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글자가 필요한데 이 취소라는 글자가 법에 없죠. 그래서 이 취소는 법적 근거 없어서 위법한 겁니다. 그런 원칙은 유보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주관식에서는 이런 것들을 뚜렷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둘 다 위법한 것이다. 그래서 우위 원칙을 위반해서 위법하건 유보 원칙을 위반해서 위법하건 어쨌거나 위법하면 두 가지 구제가 가능하죠. 하지 마세요. 돈 주세요. 할 수 있다고요. 취, 배.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대비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2페이지에는 법체행정의 기본 원칙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페이지에서는 그 실질적 법치주의 발전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수정된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대비해서 써주시면서 마지막에 결국 위반 효과 그 4페이지 4 있죠? 위반 효과는 위법하다. 구제는 취배다. 뭐 그런 말이죠. 뭐. 간단하게 결어 쓰시고 법체행정이란 법대로 하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럼 참고로 그 법체 반대말은 뭐죠? 자치지 자치. 뭐 이런 거 쓰실 필요 없는데 사법 영역이라. 사법에서는 개인 간에 알아서 하는 게 원칙인데
공법 세계에서는 법대로 하는 것이다. 이게 원칙이다. 법치와 자치 항상 반대말은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 중에서 이제 5페이지 가보시면 법률 유보 원칙이 있는데 이런 거 뭐 직접적으로 단문으로 나오기 좀 힘듭니다. 사실은 힘드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 행정 작용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 필요하다. 오늘날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중이다. 그게 학설과 판례가 대립하는 거죠. 학설은 5가지 있습니다. 침권 급중전 하죠. 침권 급중전 해서 침익적 작용만 필요하다.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니다. 오늘날은 평등도 중요하니까 수익적 작용도 필요하다. 이런 견해가 있죠. 조심할 것은 침익적 작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수익적 작용도 필요하다. 이 도자를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도. 침익적인 작용은 당연히 필요하고 이견에 따르더라도 수익적 작용도 필요하다고 하시겠죠. 그리고 침, 수 불문하고 우월적 작용이면 필요하다 하는 게 권력적 작용이죠. 우월적 작용이 필요하다. 그 다음 판례 입장은 중요사항 유보설이죠. 그래서 중요한 사항, 본질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되는 거지만 세부 사항은 위임할 수 있다. 행정입법에다가. 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죠. 물론 단점은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겠다 하는 게 단점이죠. 자, 여기서 학설은 어떤 게 통설인가? 통설이 없다. 통설을 적으시면 안 됩니다. 전부유보설은 모든 행정작용이죠. 이때 포인트는 작용입니다. 적을 때. 그래서 참 주관식에서는 단어 하나 잘못 적으면 상당히 없어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행정작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용이 바로 행정행위가 되는 거죠. 요거. 모든 행정행위냐, 모든 행정작용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모든 행정작용이다. 의회만 국민의 뜻이 있으니까 의회 장땡 이거죠. 물론 타당한 이론은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 그래서 유보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중인데 학설은 아직까지 통설은 없는데 이거죠. 판례는 중요사항 유보설을 채택하더라 라고 했으니까 한 줄 평가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토지 초과 이득세 사건에서 그 과세 기준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반드시 법률로 정하라고 하더라. 토초세 위헌 사건에서 본질 성설을 채택했다. 이 정도만 적어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 필요 없고. 또는 뭐 군 복무 기간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서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판례가 있다 하는 정도까지. 군 복무 기간 사건 이런 것들. 군 복무 기간이라고 적으면 다 압니다. 누구든지. 객관식처럼 디테일하지 않아도 참 주관식이 좋은 점은 그런 겁니다. 아주 디테일하지 않더라도 당신도 알고 나도 알겠지 뭐. 서로 아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고 전제하거든. 이게 참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그렇다 무시하고 당연히 아는 거니까 안 쓰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써줘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게 있는 거 당신도 알지 않느냐라고. 누구나 다 아는데 뭐하러 쓰느냐. 저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실수했던 것 같아. 다 아는 건데 왜 쓰냐고. 다 알아도 써야 된다고. 기본 개념 그런 것들은. 그 다음 검토. 적어도 침익적, 권력적, 본질적 작용은 필요하다가 학설이었고 근데 오늘날 행정기본법에서는 이게 참 가점 요인이죠. 오늘날 행정기본법에서는 권력적이란 말은 나와 있지 않고 침익적 작용과 국민 생활에 중요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동안의 판례 입장이었죠. 그래서 행정기본법 제정 취지가 그동안의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 모두 다 일치되어 오던 견해를 이 법에 규정하기로 한다. 이게 입법 취지입니다. 그동안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던 것들을 갖다 그대로 도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관점 하나 써주시면 가점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제 교재에서 자세한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쭉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내용들이나 그런 잘 모르는 것들은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론 강의를 참고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페이지 가보시면 3번 행정법 일반 원칙이 있죠. 우리가 자 본안심리에서 위법이다. 법이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이에 쓴 법, 종이에 안 쓴 법, 성문법, 불문법이 있죠. 이 불문법이란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조리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같은 것으로 보는 거죠. 행정법에서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식이다. 그게 바로 일반 원칙이죠. 그게 뭐냐? 비평신부죠. 비평신부. 그 평등 원칙에서 새끼를 깐 것이 바로 자기 구속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4개로만 할 거냐 5개로 할 거냐 좀 논란이 있는데 보통 다수결에는 평등원칙 속에서 같이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식에서는 따로 별도로 써두는 게 좋습니다. 좀 더 많아 보이거든. 그래서 비평신부자 5가지 쓰는 거죠. 기타 등등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관련 쟁점인데 안 써도 그만. 자, 그래서 써주면 좋죠. 한 줄 정도. 그 책에서는 조금 자세하게 쓰신 것 같은데 물론 책도 다 한 줄씩만 나와 있죠. 그걸 몽땅 모아서 한 줄로 쓰시라고. 물론 한 줄이란 게 2줄 정도는 걸요. 한 목차에 몰아가지고 따로 목차를 만들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비평신부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자세히 쓰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 개념 쓰시고 의의는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 필요하다 이거였고 그 다음 요건 중요하죠. 적필상 그 다음 평등원칙은 차별 금지인데 차별할 수 있는 원리죠.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거지 합리적 사유가 있는 차별을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 금지다. 그래서 평등원칙이 뭐냐 개념 쓰시고 평등원칙 요건은 다정합니다. 다정. 평등원칙이란 사람과 사람 간에 차별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자 이런 단어가 들어요. 다른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면 평등원칙 위반이 되는 거죠. 다정했던 사람이요 이렇게죠. 다정 다른 자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말이 들어야 된다고. 그럼 신뢰보원칙이라는 것은 믿음을 배신하지 마라. 어떤 믿음?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할 것. 기본 개념, 요건 있죠. 여기 또 뭐 자세히 쓰다가는 남아나지 않죠. 답안이. 그러니까 간략하게 목차 정도만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부당결부금지원칙이라는 것은 주고받을 때 합리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주고받을 때. 그다음 평등원칙 중에서 특히 행정규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행정규칙을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행정규칙이죠. 그걸 재량준칙이라 하죠. 그래서 요 말이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재량준칙 과정에서의 차별금지죠. 평등원칙이 하나인데 특수한 분야의 평등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량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비평신부자니까 각각 한 20% 정도씩 그죠? 그렇게 써주시면 좋겠다 그 뜻입니다. 자, 그다음 10번 부당결부금지원칙이 있는데 자 부당결부란 부당하게 결부시키지 마라.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즉 요건은 3가지입니다. 급반실 주고 급부죠. 받고 반대급부죠. 그 관계가 실체적 관련성 다른 말로 합리적 관련성이 필요하다. 급반실 3가지 요건입니다. 실체적 관련성이란 원인적으로 관련돼 있어야 되고 직접적으로 간접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 말을 써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간접적 인과관계는 해당하지 않는다. 항상 O, X 쓰시는 거지. 하나만 딱 쓰는 것보다는 O 쓰고 X 쓰고 거기 좋다니까요. 그 다음 목적적 관련성. 관련 법 목적의 관련성이 있을 것. 자, 부당결부란 것은 호텔 허가해준다 플러스 근데 인근 공원 미화 사업을 시킨다. 이건 마이너스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결부되어 있는 거죠. 보시면 호텔 허가해준다 플러스가 되고 인근 공원은 꾸며라 마이너스가 되죠. 돈 들죠. 이런 조건 달죠. 주고 받을 때죠. 주고 받을 때 요 관계가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인근 공원 미화 사업은 서로 윈윈이니까 합리성이 있다. 그럼 적법. 그러나 호텔은 강원도인데 미화 사업 시키는 것은 서울에 있는 파고다 공원이다. 이런 엉뚱한 짓을 하면 엉뚱 그게 바로 부당입니다. 엉뚱 부당. 그런 짓을 하면은 위법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당결부금지 원칙이 있고 자 그런데 특히 우리가 경찰법 시험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복수운전면허 사건 이거 중요하죠. 복수운전면허. 그러면 처분할 때 그 일부 취소, 일부 철회 이런 게 가능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취소, 일부 철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하나를 가지고 A를 가지고 B하고 C하고 몽땅 싸그리 없애면은 되냐 안 되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A, B, C가 모두 관련되어 있으면 되는 거고 전혀 관계없는데 결부시키면 위법한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대표적으로 복수 운전면허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원칙 중에서도 특히 부당결부랑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일부 취소나 일부 철회가 가능한가는 분리 가능성이 있으면 또는 일부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복수 운전면허가 문제가 되는데 학설에 따르면 운전면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보고 해주는 거죠. 사람의 능력. 대인적이라는 점에서 아무리 운전면허가 많아도 같은 사람이 운전하는 거죠. 이놈이 음주운전한다. 그러면 다른 차를 몰 때는 음주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가용 몰다가 음주한다. 그러면은 택시를 몰 때는 음주하지 않는다. 트럭을 몰 때는 음주하지 않는다. 그런 보장이 어딨냐고. 같은 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뭡니까? 그냥 싸그리 없어요. 싸그리. 이게 원리에 맞는 거예요. 원리에 맞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에 맞는 것들은 학설에 따르면 항상 전부 철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판례는 위반 차량에 대한 운전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수운전면허가 만약에 보통면허, 대형면허, 특수면허가 있다. 보대특. 특수면허로 몰 수 있는 레카를 음주운전했다. 그럼 이걸 취소하게 되면 보통면허, 대형면허로 레카를 몰 수가 없죠. 그 위반 차량에 대한 운전을 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굳이 뭐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무조건 다 취소하면은 반발이 심하고 소송이 많이 제기되니까 그런 원리입니다. 이럴 때는 특수면허만 취소하는 것이다. 일부 취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 보통면허, 대형면허로 몰 수 있는 대형 화물자동차를 몰다가 사고 쳤다. 뭐 무면허 운전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그 대형 화물자동차 면허를 취소하게 되면 보통면허로 이 차를 몰 수 없죠. 그렇다면 역시 일부 취소. 보통면허 건드릴 필요가 없고. 근데 보통면허로도 몰 수 있는 승용차를 위반했다 그러면은 이것만 취소하게 되면 대형면허로 몰아버리면 되죠. 그럼 취소 하나만 하가 되니까 이 말을 갖다가 시험에서는 행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전부 취소하게 된다. 그 다음 소형 면허로만 몰 수 있는 오토바이 125 이상 125 초과인가? 네. 초과했을 때 그런 오토바이는 뭐 합니까? 이 소형 면허만 취소하게 되면 보통 면허, 대형 면허로 이 오토바이를 몰 수 있다 없다? 몰 수가 없죠. 별도로 따는 거니까. 125 이하는 운전면허로도 가능한데 그걸 넘어가 버리면은 일반 운전면허를 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큰 오토바이는 그것만 취소하면 된다. 일부 취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기본 판례 입장이고 그러나 가끔 이런 게 있습니다. 시내버스 사건. 보통 면허, 대형 면허 있는데 대형 면허로만 몰 수 있는 거죠. 시내버스. 근데 여기서는 판례가 뭐로 했냐면은 대인적이니까 전부 취소한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즉 대형 면허로 몰 수 있는 거면은 일부 취소였죠. 근데 이것은 전부 취소라고. 이런 거 특이한 판례니까 시내버스 사건은 전부다. 시전상인, 시내버스는 전부다. 이런 판결 하나 같이 대비해서 이런 판례도 있으니까 판례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 하는 것을 한 줄 언급해 주시면 좋다는 거죠. 그냥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기 구속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평등원칙이 하나라고 그랬죠. 그죠? 자, 법률에서는 1년 이하인데 재량 준칙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은 하급 공무원 하급 기관을 구속합니다.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내부적 구속력은 있죠. 하지만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 외부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국민들이 3명이 있는데 모두 위반한 횟수가 1회입니다. 그럼 재량 준칙에서는 한 번 위반한 사람은 3월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한테 3월 하고 을한테 3월 했죠. 근데 병한테는 갑자기 6월을 하는 거죠. 재량 준칙을 위반해 버린 거지. 요랬을 때 병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다른 사람은 3월인데 왜 나만 6월이냐. 그래서 6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걸죠. 그럼 6월을 취소하려면 위법해야 되는데 법이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성문법, 불문법. 그럼 6월은 1년 이하에 들어가죠. 그럼 성문법에는 맞죠.
근데 불문법 비평신부자 따져보는 겁니다. 따져본 결과 그 중에 하나가 재량 준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다 3월 하면서 나한테만 6월 한다는 거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왜 했던 대로 안 하냐? 네가 만든 기준에 네가 스스로 구속되는 거지. 하는 원칙을 자기 구속의 원칙이라 합니다. 자기 구속의 원칙. 자, 그래서 불문법상 문제되는 것은 자기 구속의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위반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쓰시는 게 바로 적용 요건입니다. 적용 요건. 세 가지가 있죠. 제동선, 재량 영역일 것, 동종사안일 것, 선례가 존재할 것. 자, 1년 이하니까 재량권이 있고 모두 한 번 위반이니까 동종사안이고 그동안 3월 했죠? 선례가 존재하지. 근데 동종사안에서 선례가 존재하는데 선례대로 하지 않았죠. 그러면 위법한 거지. 그래서 자기구속 원칙을 위반했다. 이꼴 위법한가? 지우면 자기가 법이야? 이거죠. 자기가 법이야? 그래서 자기구속이 법이야? 이다 이거죠. 이다. 왜? 평등원칙에 근거한 거니까. 평등원칙은 우리 상식으로 당연한 거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구속의 법적 성질 쓰시고 요건 쓰시고 그러나 요건 된다 썼으면 안 된다 써야지. 그죠?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자기구속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항상 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건입니다. 요건. 요 세 가지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물론 내용을 자세하게까지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있다 정도만 쓰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건 썼으니까 이제 반대말 써야지. 반대말이 바로 한계죠. 좀 했던 대로 하시라고. 왜 딴짓 하시냐고. 딴짓하면 안 된다고. 이런 원리라고요. 그런데 했던 대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동안 불법한 관행을 그대로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불법한 평등은 주장할 수 없다. 위법한 관행은 주장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구속의 원칙은 적법한 관행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유자적이죠. 유유자적, 자적. 왜 이런 말 하냐면 뒤에서 배우는 신뢰보호 대상은 위법이든 적법이든 불문합니다. 그런 말을 비교해서 쓰시는 것이 답안을 선명하게 만든다는 거지. 나는 이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다. 신뢰보호의 차이점을 나는 명쾌히 알고 있다. 이걸 딱 주장하는 거죠. 그럼 채점하는 사람들이 볼 때 오 이렇게 갑자기 미소가 지어집니다. 너무 그냥 뭐 했어요? 이어요 그랬어요 라고 하면 정말 답답해 보이네. 이거 생각이 있는 건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나는 뭔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나는 눈이 넓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척이라도 하면은 출제자 입장에서는 아, 뭔가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답안의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앞으로 강의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